그래서 김선아가 항상 하는 말, 정가현 절대 자치는 안 된다. 뭐, 아주 뭐 그래, 아주 그렇다. 자 그래. 자 보자. 아이고. 자 방금 이제 끓는 적 오름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용액의 촉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다가 쓸까? 1, 2, 1, 2 뭐 참고 용액의 총괄성. 자, 이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성립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반드시 비휘발성 용질. 비휘발성 용질. 아니. 그것보다는 이거 먼저 하자. 1. 용액의 총괄성은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용매와 용질 자체의 성격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섞여 있는 비율 그것만으로 나타나는 용액의 성격, 요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가면 엄마 계시고 아빠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엄마의 성격도 있고 아빠의 성격도 있잖아.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제 그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관계는 그 자식 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거와 별개로 그냥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이다,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있지. 그럼 그게 당연히 우리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의 어떤 특징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리고 집안의 특징에 영향을, 어떤 성격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래서 강력하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용매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용질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가 그게 용액에 당연히 성격에 영향을 줄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격 중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 뭐 이런 거요. 뭔 말이겠죠? 이게 여러분 한 가정을 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정법에는 한 가정 안에 엄마 최대 몇 개까지 규정합니까? 엄마는 최대 몇 명 있을 수 있어요? 최대 한 명이 있어요. 아빠도 최대 몇 명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으로 정해놨어요, 알겠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건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와 관계 있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그런 게 용액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총괄성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뭐, 지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어디 보자.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용액의 총괄성은 또 어떤 상태에서만 나타나느냐? 바로 봐. 아까도 방금 썼지만은 비휘발성 용질 조건에서 또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납니다. 즉 용매와 용질은 임의로 정해질 수 있거든요. 잘만 섞이기만 하면. 그런데 그 용질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기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만 만들어진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여기서 언급한 소금물, 그 다음 소주. 자, 둘 다 용액이죠. 둘 다 용액이지만 하나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누가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죠? 바로 소금물은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지만 소주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소주는 누구와 누구의 혼합물이에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이죠. 근데 물 당연히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아니에요? 물. 당연히 휘발성이죠. 근데 에탄올 역시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아니에요? 휘발성이죠. 용매, 용질 모두 다 휘발성인 상황에서는 총괄성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뭐냐면 이게 뭐 그렇지. 바로 묽은 용액이어야 합니다. 묽은.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긴 하는데 그게 고농도로 녹아있으면 총괄성이 깨집니다. 고농도로 녹아있으면. 무조건 어떤 농도로 녹아있어야 된다? 아주 묽은 상태로 녹아있을 때만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알아두셔야 돼요. 왜일까요? 왜 고농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농도에서는. 이상용에서 멀어진다. 네, 이상용에서 멀어진다. 이상용에서 멀어진다. 조금 이제 다른 건데 그 표현보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묽은 용액에서만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가 용액 전체에서 균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만? 묽은 용액에서만. 자, 예를 들어 여기 줄까요? 뭐 예를 들어 A가 용매라고 하고요. B가 용질이라고 하면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용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묽은 용액은 B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럼 B가 조금 들어있으면 B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B 주변에 또 B가 있겠어요? B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A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B 주변에는 A가 주로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묽은 용액에서의 상황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B의 용질이라고 B라고 하는 놈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자리에 B가 옆에 또 있을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더욱 심해지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용질 B가 많아질수록 여러 상태가 섞여가지고는 같이 나타날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만 있어라, 꼭 이렇게만 있어라 그렇지 않아요. 잔뜩 섞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도를 묽히면 묽힐수록 거의 이쪽으로만 대부분 존재하는 거고, 농도가 진해지면 진할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섞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잔뜩 섞여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하는 수리적 모델을 만드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결론들이 농도가 진해질수록 안 들어맞기 시작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델 자체를 심플리파이, 그러니까 좀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용질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묽은 용액이라 가정하고 수리적으로 이 뭐냐면 분석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수리적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끓는 점, 얼음,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묽은 용액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구해놓은 수학적인 결과들인 거예요. 알겠죠? 진해지면 모델링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리적 예측 모델이 많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 언급할 때는 반드시 묽은 용액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재밌는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요거 고체 용매의 비휘발성 용질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용액의 총괄성을 따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정입니다. 고체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용해될 수 없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고체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용해될 수 없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현상적으로 우리 일상 경험에서 뭐라고요? 아니 이게 용해될 수 없다는 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와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을 묻는다면 우리 일상생활 경험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잘 들리겠지. 준한, 승수, 현서야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운드 체크. 잘 들리나요? 영영영. 소금을 얼리면 섭취되나? 잠깐만요. 사운드. 오케이. 정답.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닷물 얼어요, 안 얼어요? 바닷물 안 얼려요. 바닷물 얼어요, 안 얼어요? 더 낮은 온도에서 저기 저 북극 비나 이런 거 말고는 없죠. 바닷물 얼죠. 없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동항 때문에. 부동항 때문에. 부동항이란 말 알아요? 부동항? 얼지 않는. 네, 항구인데 겨울에 얼어. 왜? 러시아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럼 바다가 얼어버리면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가 못 들어오겠지? 그럼 배가 못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돼? 물류가 마비되니까 국가 경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겠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도만 돼도 바다가 온다 이렇게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러시아처럼 추워버리면요. 영하 뭐 20도 30도 계속 지속되면 바다마저도 얼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퀴즈. 바닷물 먹어본 사람. 바닷물 안 먹어봤어요, 이제? 바닷물?
아니 여기서의 바닷물을 먹어봤다는 건 오늘도 바닷물 한 잔 해볼까? 꿀꺽꿀꺽 이렇게 했다는 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우연찮게 입안에 살짝 들어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진아, 알겠죠? 이제 바닷물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예.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 알겠죠? 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바닷물이 입에 쓱쓱 들어오잖아요. 그럼 솔직히 바닷물 있잖아요. 그냥 짭조름한 정도예요. 진짜 짜요. 써요. 그죠? 쓸 정도로 짜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바닷물 입에 들어와 진짜 짜잖아. 막 엄청 짜잖아. 그런데 그 바닷물이 언 얼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야. 표토르 대제가 오늘도 러시아 전체를 막 순방을 해.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도 부동항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항구들을 돌아보는데 바다가 얼었어. 막 가슴이 착잡할 거 아니야. 아, 이놈의 얼음 하면서 여름을 딱 뜯어가지고 딱 먹었더니 그 맛이 어떤 거냐 이거지. 바로 맹맹하다 이런 말이에요. 바닷물은 죽어라 짠데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은 맹맹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일까요? 바로 예를 들어 바닷물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이 얼어 얼음 결정이 될 때 수소 결합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얼음 결정은 염들을 외부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원래 염들과 물이 섞여 있는 게 바닷물인데 얼 때는 물 사이에 수소 결합이 확실히 잘 나타나야 해서 그 물과 물 사이 수소 결합이 나타나려면 물과 물 사이 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서는 염들을 바깥쪽으로 외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얼음이기 때문에 그 얼음은 맛이 바닷물처럼 짜질 않아요. 거의 민물 같은 맛 정도가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엔트로피 효과 때문에 염들이 약간 그 빈 공간에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가 거의 민물에 가까울 정도로 맹맹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또한 용액의 총괄성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속성을 만족하고 있을 때 용액의 총괄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네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가 증기압 내림, 끓는 저울음, 그리고 세 번째가 삼투압,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네 번째가 삼투압인데 참 바로 어는 점 내림. 그래서 각각은 뭐 학교에서 배웠을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가정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면접에서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 용액의 총괄성 문제에 대해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다음 그림에 유자관. 유자관 씨가 나왔군요. 그 유자관 씨 나온 거 보이세요? 다음에 유자관 중앙에는 설탕은 통과할 수 없고 물과 이온은 통과할 수 있는 반토막이 있다. 희한하네요. 희한하네요. 자, 볼까요? 자, 여기 주고 있습니다. 준다. 2번 문제.
바로 삼투압 현상이네요. 삼투압을 영어로다가 오스모틱 프레셔. 자, 그래서 이 삼투압과 관련된 중요한 수식 하나가 있죠. 바로 파이는 CRT 이런 수식 하나가 있죠. 사실은 삼투압 관련해서도 크게 어렵진 않고요. 요거 그냥 이 수식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가 뭐예요? 파이. 삼투압을 보통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바로 휘발성 용질의 이 경우는 또 몰 농도입니다.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은 몰 날 농도로 정해져 있는데 저 삼투압은 또 몰 농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 없어요. 몰 날 농도냐 몰 농도냐의 물리적 의미 없어요. 그냥 수식을 예쁘게 표현하면서 나오는 표현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은 그 수식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 자체를 너무 실제 시스템에 맞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수식 자체가 단순하고 깔끔한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농도 체계도 수식을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새롭게 그냥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농도가 정해지는 거라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R은 그 유명한 기체상슈. T는 뭐예요? T는 바로 그때의 연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 실험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 1 실험 조건. 자, 여기에 짜자자잔. 아유, 너무 깊게 그렸나?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그 유명한 유자관 씨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유자관 보이시죠? 자, 이 유자관에 여기에 띡.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우리말로는 반투막. 영어 표현으로는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투과하는 막이라는 뜻이 되겠죠. 반 정도만 투과하는 막. 그럼 얘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제 보통인데 이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실험하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1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좀 작은가? 1 나노미터에서 1 마이크로미터. 자, 요 크기 대충 알아요? 나노는 10의 몇 승이죠? 나노는 10의 몇 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마이크로는 몇 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아시겠죠? 10의 마이너스 9승에 10의 마이너스 6승. 물론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략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구멍이 슝슝 이렇게 되어 있는 막을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 나노미터가 아니라 1 마이크로미터도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 시력의 가시 최소 크기가 얼마예요? 0.1mm. 인간 시력의 최소 크기, 최소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예요.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것보다는 더 커야
사람 눈에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백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누구 정도의 크기냐면요. 누구의 크기냐면 바로 연기. 연기 알아요? 연기? 이게 왜 불 때면 연기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기가 푹 나면 연기네 하고 그 연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연기를 구성하는 물질의 눈, 코, 입, 팔다리 이런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건 안 보이니까 존재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구분은 안 되지. 그 정도 크기가 이 정도야. 무슨 말이야? 그 정도가 이 정도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아버리면 어떻게? 이것보다 더 작아버리면 아예 존재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아예 존재하는지도 알 수도 없어. 눈에 인식도 안 돼. 그러면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면 요 구멍 사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여. 사람 눈에는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다 막힌 면으로 보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막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 유자관의 중간에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이때 여기에 H2O 같은 거 H2O는 이 사이를 언제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H2O는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니까 얘는 크기가 대략 1옹스트롬 정도예요. 1옹스트롬 내외예요. 그럼 1옹스트롬 내외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1옹스트롬이 10마이너스 몇 승이죠? 10마이너스 10승이거든요. 그럼 10마이너스 10승이니까 여기 뚫려 있는 구멍이 얘 크기에 적어도 10배에서 수백 킬로미터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걸 넣어두면 물 분자는 이 구멍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물 분자는 이 양쪽을 왔다리 갔다리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다가 처음에는 짜자자잔 바로 처음에 양쪽 수위는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양쪽에다가 이제 뭘 넣어준 거지.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한쪽엔 0.002몰의 설탕 수용액. 여기다가 이 몰의 설탕 수용액.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런 식의 0.0015몰의 소금 수용액. 이걸 넣어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온도는 특별히 뭐 변치 않았대요. 300켈빈으로 유지가 됐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우선 이걸 분석할 때 첫 번째 보통의 이온은 그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이것도 수옹스트롬 정도의 크기예요. 원래 물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크거나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작지만 놀랍게도 물 속에선 수화되어서 이게 크기가 커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양이온이나 혹은 어떤 음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이온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놈을 물에다가 뽀봉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양이요 은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이 가지고 있는 샨쇼 가 양이온 쪽으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왜? 아시다시피 산소는 어떤 성격을 갖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성격을 가져요?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격을 갖죠. 그러면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산소 쪽과 저 이온은 여기서 뭐가 나타날 것이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거라고요.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짜잔 음이온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음이온 쪽에는 이렇게 물 분자의 수소. 왜 하필 수소냐면 수소는 무슨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플러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나 음이온하고 또한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슈화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아시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원래 이온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아주 작아요. 작은 편이지만 이렇게 물이 들러붙게 되면 크기가 풍 커져요. 그리고 이게 물이 한두 개 들러붙는 게 아니고요. 물이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얘가 플러스가 붙으면 플러스 때문에 산소가 머리를 들이밀죠. 그럼 반대쪽에는 수소가 이렇게 향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수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성격을 갖죠. 그럼 이 수소를 보고 주변에 물이 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하나에 물 분자가 그냥 두서너 개 붙는 게 아니고요. 물 분자 하나에 양이온이 한 층 덮고 두 층 덮고 세 층 덮는 거예요. 꽤 여러 층 덮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빵 중에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빵 있죠? 배에 물면 이렇게 얇은 층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것처럼 한 이온 주변에 물이 한 층, 두 층, 세 층, 적어도 서너 층 이상은 둘러싸요.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 크기가 빵 커져요. 빵.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빵 커지기 때문에 이 반투막을 잘 통과할까요? 잘 통과하지 못할까요?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온이 저 반투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뭐 이렇게 반투막인 것 같아요. 특수한 반투막이어서 지금은 이온 역시 반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제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NaCl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 설탕 수용액에 지금 얘는 설탕 분자인데 얘는 아주 고분자를 이룹니다. 설탕은 단일 분자라기보다는 어떤 단위체가 여러 개 엮여 있는 고분자라서 분자량이 상당히 큽니다. 등치가 굉장히 커서요. 등치가 대략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면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의 최소 10배에서 100배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 크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통과하겠어요? 못 통과하겠어요?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때 한쪽에는 설탕 수용액을 놓고 한쪽에는 NaCl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은 설탕뿐 아니라 NaCl도 통과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 NaCl은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 나중에 얘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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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얼마 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U자가 있고 U자가 있는데 반투막을 토대로 여기는 NaCl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같은 농도로 존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며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일부가 이동을 해가지고는 양쪽 농도가 같아지도록 NaCl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설탕 분자는 얘를 움직여 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편의상 여기를 left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righ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경우 양쪽의 NaCl 농도는 같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우에 독특한 가정입니다. 보통은 아닌데 이 경우는 같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3 설탕 분자는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설탕 분자가 크기가 크다고 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바로 right에 비해 right에 비해 left의 H2O의 몰 분율이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레프트에서 왼쪽에서 H2O 몰 분율이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몰 분율이 더 작죠? 맞나요? 자, 처음 수위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그러면 양쪽의 부피가 거의 같다는 얘기지, 그치? 양쪽의 부피 혹은 양쪽의 물의 질량 다 같은데 이쪽은 이런 식으로 설탕 수용액이 들어왔고 여기는 수성 수용액이 없잖아. NaCl의 양이 똑같은데 설탕은 한쪽에만 있으니까 설탕이 존재하는 만큼 여기 H2의 몰 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5 양쪽 H2O의 몰 분율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right에서 left로 H2O의 R자 이동이 일어납니다. 즉 물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몰 분율에 비해 이쪽 H2의 몰 분율이 낮으니까 접촉해 있는 쪽의 몰 분율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시다시피 H2O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덕에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수위가 이쪽은 하강을 하고 이쪽은 수위가 상승을 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위 지워도 되겠어요? 위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그러면 6. 그렇다면 만약 무중력 공간이라면 만약에 이 실험을 우주선 타고 나가서 우주정거장에서 했다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만약 우주선 타고 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이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밑에 깔려 있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힘을 주어서 프레셔 같은 걸로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 딱 타놓고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탁 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세팅으로 딱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탁 손으로 눌렀어요. 꼭 누른 다음에 자 시작한다잉 하고 하나 둘 셋 탁 치웠어. 그러면 무중력 공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바로 봐. 라이트의 모든 H2가 레프트로 이동하겠죠. 그냥 쑥 다 빠져나갑니다. 왜? 어차피 누구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얘네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동을 시켜도 여기에는 설탕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설탕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동을 시켜도 여기에 있는 설탕을 희석시켜서 이쪽 물의 몰 분율과 이쪽 물의 몰 분율을 정확하게 같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중력 공간에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이 완전히 그냥 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전부 다 이쪽에만 모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중력이 있다면 바로 힘의 균형이 나타나죠. 자, 어떻게 된다? 수위 하강한다고 했죠. 수위 하강에서 새로운 수위가 여기라고 합시다. 수위 상승했죠. 새로운 수위가 여기라고 합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식의 새로운 수위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때 힘의 균형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다? 이겁니다. 자, 바로 P에서 rho GH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액체 기둥의 압력 표현입니다. 아주 유명한 수식이죠. 로는 뭐냐면 그 액체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고요. 여기에 있는 요 H가 바로 여기에 있는 수위차입니다. 즉 무중력 공간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0이죠. 무중력 공간은 중력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수위 차이가 나도 양쪽의 압력은 어떻습니까? 없지. 그냥 양쪽의 압력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중력이 존재하면 수위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만큼 이쪽에 추가적인 압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랑 균형을 이룬다? 바로 저기 앞서 표현한 삼투압과 균형을 이루어 이 수위차가 삼투압이 허용되는 정도에서 수위차가 고정되어 멈추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중력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는 이런 식의 일정한 수위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어느 쪽의 수위가 높아진다? 설탕을 넣어줬던 쪽의 수위가 높아진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때 3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조금 더 해봅시다. 자, 3. 자, 위 단백질의 어느 쪽에 분자량을 모르는 단백질 10g을 넣어 녹여주었더니 충분한 시간이 흐르는 양쪽 물기둥의 높이가 동일해졌다. 어떤 단백질 10g을 어느 쪽에 넣어줘가지고는 그랬더니 양쪽 수위가 같아지더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저 어떤 단백질을 이제 어디에 넣어줬겠어요? 저 어떤 단백질 어디에 넣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알아둘 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요, 크기가 대략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수백 마이크로미터짜리의 단백질이 사람 눈에 대충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유 알죠? 우유 조금 스포이드로 떠다가 물에 딱 떨어뜨리면 뭔가 허여멀건한 게 확산되는 게 보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우유 분자 하나하나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물속에서 그 뭐 흐릿하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 정도 크기가 바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단백질, 유단백질 혹은 유지방 정도의 크기가 대충 그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니까 이 반토막 통과한다 못 통과한다? 못 통과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걸 어디 쪽에 넣어야, 어느 쪽에 넣어야 수위가 다시 같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경우는 오른쪽에 넣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넣어서 여기에 있는 설탕에 해당하는 삼투압과 같도록 양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바로 그 단백질을 지금은 어디에? 저 right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그 단백질의 농도는 누구와 같다? 설탕 수용액과 같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설탕 수용액의 삼투압이 양쪽이 같으면 물의 알자 이동이 없고 양쪽의 수위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산. 자, 양쪽 수위가 같아진다고 했는데 그 양쪽 수위가 아까 2번에서 보시면요, 그냥 양쪽 수위가 같을 때 여기 같아질 때에 여기 부피가 1리터랍니다. 결국 다시 같아졌을 때 아시겠죠? 여기도 1리터고 여기도 1리터고. 자, 그렇다면 그 양쪽 수위에서 단백질의 몰 농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요렇게 그 단백질의 몰 농도 표현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바로 그 녀석의 몰수를 그때의 용액의 부피로 나누어 주면 되죠. 즉 몰수를 용액 부피로 나누는 게 몰 농도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10g은 그 용질의 질량이고요. 여기에 있는 m은 바로 분자량이다 라고 한다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를 구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구랑 같아? 바로 설탕 수용액의 농도 0.002몰이랑 같아 라고 해주시면 저기에 있는 저 M을 구할 수 있죠. 대략 5,000g/몰. 꽤 고분자량이죠. 단백질 역시 그 중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분자량이 꽤 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액의 첨가성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뒤쪽 6번 그 전기화학과 연력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